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하신 중이었어요? 캘리그라피를 제가 좀 배우고 있는데요. 살아내는 힘, 살아내는 용기, 에너지. 몇 년 전부터 아들러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미움받을 용기가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용과 관계없이 저는 이 책 제목이 요즘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못하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정말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게 요즘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저를 생각해 하는 거고요. 말할 때마다 그걸 많이 고민하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저는 청소년 때보다 성인이 되고 나서 책을 많이 읽게 된 계기였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 서점에 굉장히 VVI급 고객이 될 만큼 책을 많이 사서 보는 스타일이었고요. 소설책을 보고 혼자 키득키득 웃기도 하고 심리학 책을 보기도 하고 그런 좀 다양한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많이 저를 순화시켜주기도 하고 새로운 힘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 독서는 무엇이다? 나에게 독서는 일탈의 과정이다. 네. 왜요? 한 20년 넘게 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전공 서적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람이 좀 좁아지는 한계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지 않은 분야의 책을 보면서 약간의 시선을 돌릴 수 있고 평상시에 쓰지 않은 뇌를 쓸 수가 있고 그게 뭐 저로서는 일종의 뇌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책을 사용을 하고 있고 저한테는 그런 약간의 짜릿함이 있습니다. 예. 짜릿함을 주었던 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3년 전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책인데요.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 책입니다. 영어 제목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How We Die 라고 해서 이 저자는 의사고요. 많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굉장히 의학적인 책이면서 또 굉장히 철학적인 책이기도 하고요. 저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또 삶의 방식에 변화를 주었던 책입니다. 한 3년 전쯤인데요. 고등학교 동창생들끼리 홈커밍 데이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25년 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때 만났던 친구 중에 지금 3명이 그 사이에 운명을 달리해서 그것도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하고 나이가 같은 친구가 그렇게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을 보면서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나이 들어서 죽는 것만이 꼭 죽음은 아니구나. 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제한이 없던 어떤 인생 상황에서 꼭 제한이 걸리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있었죠. 아이러니한 건 그런 친구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가장 공평한 진리는 누구든지 한번 태어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고 예외도 없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세와 그런 욕심과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이 사는 것과 언젠가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저는 삶의 방식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그 죽음의 스케줄을 내가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거에 대한 우선순위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많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노령으로 인해 차츰 죽어가는 한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그분은 바로 내 할머니 부비였다. 이방 저방을 힘차게 건너다니던 부비는 세월이 흐를수록 발바닥을 마룻바닥에 붙인 채 질질 끌며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치아 없이도 대부분의 음식을 가리지 않고 드시던 부비였으나 나중에는 씹는 운동마저 할 수 없을 만큼 쇠약해졌다. 어느 날 나는 부비가 행주로 식탁을 닦는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다. 내가 부비, 부비 하고 외쳤지만 할머니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몇 초 지난 뒤 부비는 소리 없이 마룻바닥으로 쓰러졌다. 저 역시 아마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죽음이 조부모님의 죽음이었고요. 우리 일반 사람들도 다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기억해도 슬프기는 했지만 굉장히 막연했고 또 그분들이 보여주셨던 노년의 삶이 하나의 추억으로 남았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하나 실천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어른들의 생일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꼭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라고 그 편지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 올해 생일이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네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냐. 처음엔 아이들이 되게 귀찮아했는데 놀라운 건 아이들에게서 거의 감동의 눈물이 나오는 편지가 쓰여집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들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걸 느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실천한 것 중에 제일 잘한 일이 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의원님은 또 부모님께 어떻게 또 실천하고 계신지? 제가 결혼해서 국회 오기 전까지 저희 시댁 어른들한테 하루에 2번씩 전화를 드렸어요. 거의 하루도 걸리지 않고 21년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에 또 그냥 부모님께 제 안부를 정언하는 그런 단순한 그냥 며느리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 일이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희 시부모님이 저를 가장 이쁘게 생각하시는 요인도 그거였고 또 제가 죽음을 생각하고 바라봤을 때 가장 잘한 일도 그 일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나의 형 하비는 변이성 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어떠한 화학요법과 면역요법도 이미 크게 번진 암세포를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거짓된 희망을 가져보기로 했다. 10개월 동안 형은 3차례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다. 실험 수준인 약물의 독성으로 인해 형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다. 장 속에 들어간 약물의 독성으로 인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물설사는 하비 형을 가혹하리만큼 고문하고 있었다. 거짓된 희망 때문에 나의 형 하비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더 큰 고통이 다가올 것을 알면서도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헛된 시도를 한 탓이었다. 모두 나 때문이었다. 우리가 불필요한 연명 치료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또 가족끼리도 그걸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많은 부분에서 노인 요양시설이라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 때문에 그것을 끊지 못하고 하는 거기에 기생하는 또 어떤 상업적인 구조. 아마 지금의 베이비 부모들이 그런 고민이 가장 많은 세대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장수명에 의한 그런 현상이 너무 많아지고 있거든요. 요즘은 자기 연명 치료에 대한 포기를 부모님들이 써서 자식들에게 남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국민들 자체가 자발적으로 그런 연명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어떤 사회 운동처럼 번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의 가장 큰 기전은 죽음이 두려우거나 끝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자기의 새로운 자손들, 후세대에게 인수인계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받아들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우리가 많은 사회적 교육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동시에 이제 일반 병원보다는 호스피스 병동이 좀 많이 생겨서 오히려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암이라고 부르는 악성 신생물은 양성과 완전히 다른 개체다. 간세포가 만들어낸 체조직들을 파괴시켜 나감으로써
암세포 집단은 점진적으로 환자를 무너뜨린다. 예를 들어 신장은 암이 크게 자랄 때까지 숨어 있을 수 있는 안락한 보금자리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옆구리에 묵직한 통증을 느끼고 나서야 뒤늦게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그 전에는 환자 자신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이런 이유로 암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요즘과 같은 양극화가 심화되는 세상에서 저는 이 암세포와 같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적절하고 또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가라는 것을 오히려 의학책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됐고요. 이 책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암은 인간의 몸을 숙주로 삼아서 자기 증식에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되죠. 근데 결국은 숙주가 죽으면 자기도 죽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는 많은 부정부패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 증식에만 남의 에너지를 몽땅 쓰고 있는데요. 단순히 그것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없애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숙주, 이 사회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경고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조금 더 사회에서 암적인 부분들을 좀 해결하는 문제, 또 암적인 존재가 되지 않도록 어떤 부분에서 주변과 나누지 않고 자기 증식에만 뭔가 주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의사의 메스가 가해져야 되는데 그게 정책이고 정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며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살기 위한 통과 의례라는 것과 매 순간순간이 마지막이라는 태도로 삶을 일궈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자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죽음은 결코 우리 계획에 따라오지 않는다. 우리의 예상을 뒤엎으며 찾아든다. 우리 모두는 아르스 모리엔디, 즉 아름다운 끝맺음을 원한다. 그렇다면 어떤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일까요? 저는 모든 죽음이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선입견부터 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죽음은 탄생만큼이나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죽음이 더욱더 값지고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의원님의 그 마지막은 상상해 보셨는지? 일단은 저희 아이들에게 나는 우리 엄마의 아들이어서 참 좋았구나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값진 삶을 살았고 값진 마무리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가족에서 국한되지 않고 적어도 저와 만났던 사람들, 저와 관계를 했던 사람들 속에서 뭔가 의미 있는 사람으로 기억된다라고 하면 제가 바라는 어떤 삶과 마지막의 죽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처음 가졌던 제 직업 희망순위 1순위는 의사였어요. 결국 의대 가는 입시에 실패를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하고 싶었던 게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유야무야 됐고 그냥 연구원에서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 연구원으로서 살게 됐는데요. 제가 정치라는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지면서 과연 나의 꿈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의사, 선교사, 바로 다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라는 거죠. 의사는 육체적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고요. 선교사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직업이라고 하면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정치가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제 정치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사람들이 평생 죽지 않고 살 것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에 너무 치열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각각 우리에겐 끝이 있고 아름다운 퇴장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정책, 또 그런 것들 정치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을 더 값지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제 정치적인 역량과 또 에너지를 쏟고 싶습니다.